제33화 보리밥 밟은 조조 제1장 조조의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수춘성 아는 상하가 물끓 듯했다. 적군이 국경을 돌파하였다. 적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급보가 잇따라 날아들었다. 원술은 대장 교유를 선봉장으로 삼아 군사 5만을 이끌고 나가 대적하도록 했다. 마침내 양군이 마주친 것은 수춘으로 접어드는 경계선 부근에서였다. 교유가 선봉장답게 말을 먼저 달려나왔다. 이에 맞서 조조군의 선봉장 하우돈도 마주 달려나갔다. 그러나 적수가 되지 못했던 교유는 삼합도 채 싸우지 못하고 하후돈의 창에 찔려 말에서 떨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조조군의 엄청난 군세에 기가 꺾여 있던 원술군은 자기네 선봉장이 허무하게 죽는 것을 보자 싸울 마음을 버리고 모두 서엉을 향해 도망쳤다. 그 뒤를 조조의 대군이 쫓으니 원술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패하여 성 안으로 쫓겨 들어갔다. 원술은 성문을 닫아 걸고 적군이 지칠 때까지 지구전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적군은 수춘성을 포위할 태세였다. 적군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과연 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는지 모두들 불안해했다. 원술과 여러 장수들이 한숨 짓고 있는 동안 서남 방면에서 급보가 들어왔다. 큰일 났사옵니다. 손책의 군사가 조조에 호응하기 위해 강을 건넜사옵니다. 원술은 저번에 받은 손책의 답장을 생각하고 분노에 치를 떨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두고 보자. 그러나 사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잇따라 불길한 보고가 들어왔다. 드디어 손책이 서문을 공격하고 있나이다. 여포가 동문을 공격하고 있나이다. 유비 관우 장비가 남문을 공격하고 있나이다. 조조가 17만 대군을 이끌고 북문을 공격하고 있나이다. 원술은 크게 놀라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자 양홍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수춘에는 몇 년째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들어 백성들이 모두 굶주리고 있는 실정이옵니다. 이런 와중에 다시 군사를 움직이고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여 원망을 산다면 적이 쳐들어와도 막아내기 어렵사옵니다. 그보다는 군사를 수춘에 묶어둔 채 싸우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낫사옵니다. 그동안 폐하께선 어린 군을 거느리고 잠시 회수를 건너가 계시옵소서. 첫째는 식량이 넉넉한 지역으로 옮기자는 것이고 둘째는 저들의 예봉을 잠시 피하자는 것이옵니다. 그렇게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냐? 원술이 따져묻자 양홍이 대답했다. 조조의 대군은 수춘 지역에서 쌀 한 톨 구할 수 없을 것이니 앞으로 군량이 바닥나면 반드시 변구가 생길 것이옵니다. 그때 폐하께선 회수 남쪽의 비옥한 들판에서 식량을 구해 반격에 나서면 적을 물리칠 수 있나이다. 원술은 신음소리를 냈다. 양홍이 내놓은 타겟책이란 결국 도망치자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달리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원술은 그 계책을 택하기로 했다. 좋다. 이풍, 압취, 양강, 진기내 장수는 10만 군사로 수출성을 지켜라. 짐은 유비가 지키는 남문을 빠져나가겠으니 나머지 장졸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예, 그네들은 성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원술의 지시에 장수들은 주도면밀한 탈출 계획을 세웠다. 금은 보화를 실은 수레들과 수많은 궁녀들이 함께 성을 빠져나가는 거창한 행렬이었다. 그러나 성나라의 임금인 원술을 호위하는 군세는 컸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 남문을 지키던 유비로서는 결국 그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원술은 계획대로 회수를 건너 합비로 달아났다. 제2장 양홍이 내다본 것처럼 조조군의 군량은 바닥이 나고 있었다. 17만 대군이 날마다 먹어치우는 양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허도를 떠날 때 먹을 것 등을 천수레나 싣고 왔는데도 그 모양이었다. 흉년이 든 수춘 일대에서는 양곡의 현지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군량이 떨어지기 전에 성을 함락해야 한다는 조바심에서 조조는 군사들을 다그쳤다. 그러나 수춘성을 지키는 이풍 등은 성문을 닫아건 채 일체 싸움에 응하지를 않았다. 그렇다고 성을 단번에 점령하기에는 성벽이 너무 높고 해자가 너무 깊었다. 이딴 공격에도 아무런 성과 없이 달포가 지나갔다. 양식만 더 축내 이젠 거의 동나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조조는 손책에게 서찰을 보내 양곡 10만 섬을 빌려왔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17만 대군의 배를 계속 채워줄 수 없었다. 이에 양곡 관리관 임준의 휘하에서 창고 일을 맡고 있던 왕후가 들어와 조조에게 여쭈었다.
군사는 많고 양곡은 적습니다. 어찌해야 되겠는지요? 작은 대로 나눠주게. 그럼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게야. 병사들이 원망하면 어찌합니까? 걱정 말라.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왕후는 조조의 명에 따라 전과 달리 작은 대로 양곡을 나눠주었다. 갑자기 배급량이 하루 5흡에서 1호 모작으로 대폭 줄어들자 병사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아니, 이걸 먹으라고 내주는 거야. 요걸 먹고 어떻게 싸워? 승상도 너무 심하군. 우릴 속였어. 사람을 풀어 동정을 살피던 조조는 군사들의 마음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은밀히 왕후를 불렀다. 내 너에게 빌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떠냐? 그것만 빌리면 군사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으니 너는 절대 아까워하지 말거라. 왕후가 뜨악한 표정으로 물었다. 빌리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요? 그러자 조조는 손가락으로 왕후의 머리를 가리켰다. 바로 내 머리다. 그걸 빌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다. 왕후는 깜짝 놀라 애원했다. 승상, 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안다. 나도 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너를 죽이지 않으면 군심을 가라앉힐 수 없고 군심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반드시 변고가 생길 것이다. 군심을 가라앉히고 변고를 사전에 막은 공을 참작하여 내 처자식은 잘 돌보아 줄 터이니 아무 걱정 말고 가거라. 왕후가 다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조조는 단호했다. 저자를 끌어내 목을 쳐라. 이에 망나니가 들어와 왕후를 문 밖으로 끌어낸 뒤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다. 조조는 그 머리를 장대 끝에 매달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방을 붙이도록 했다. 왕후가 작은 대를 사용하여 군량미를 몰래 훔쳤기에 삼가 군법에 붙이노라. 방을 읽은 군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왕후 자식이 도둑질한 거였어. 쳐 죽일 놈 같으니라고. 아무렴 그놈이 속인 거야. 승상이 우릴 속일 리가 있나? 조조에 대한 군사들의 원망은 일시에 사라졌다. 그러나 조조의 진짜 계획은 다음 행보에 있었다. 이튿날 그는 각 군영에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사흘 안에 성을 함락 못하면 모두 차명에 처하겠다. 왕후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도 상군의 결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포석이었다. 이 명령을 내린 후 조조는 몸소 성 밑으로 나가 군사들이 흙과 돌을 날라 해자 메우는 일을 감독했다. 그러자 성 위에서는 화살과 돌을 퍼부으며 이를 방해했다. 비장 2명이 몸을 사려 되돌아오자 조조는 그들의 목을 친 뒤에 그 머리 중 하나를 칼끝에 꿰어 높이 쳐들고 상군에 외쳤다. 누구든지 물러나는 자는 이렇게 되리라. 그리고는 말에서 뛰어내려 직접 흙을 나르고 해자를 메우기 시작했다. 이를 본 장졸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앞으로 달려나가 흙을 날랐다. 군의 위력이 크게 진작되자 성위의 적들도 화살과 돌을 날리는 것만으로는 작업을 완전히 저지할 수 없었다. 이윽고 해자가 메워지자 성에 올라간 조조의 병사들이 성문의 빗장과 자물쇠를 부수었다. 성문이 열렸다. 고함 소리와 함께 17만 대군이 홍수처럼 성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 다음 수수는 모조리 죽이는 일이 남아 있었을 뿐이다. 저항하던 병사들이 무참히 도륙되고 수춘성을 책임지고 있던 이풍, 진기, 악취, 양강 등 4장수가 모조리 생포되었다. 저자들을 베어 저작거리에 효수하라. 군사들이 그들의 목을 저작거리에 내다 걸자 조조는 다시 명령을 내렸다. 원술은 참남대에 칭자하였다. 그 역적놈이 세운 가짜 궁궐과 가짜 정강 및 임금만 사용할 수 있는 기물을 모조리 불태우라. 이로써 잠시나마 성나라의 수도로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던 수춘성은 한낱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제3장. 수춘성을 함락한 조조는 달아난 원수를 잡기 위해 회수를 건너려고 했다. 그러나 순욱이 말렸다. 안 됩니다. 몇 년째 기근과 가뭄이 들어 양식을 구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출병을 다시 감행하면 군사들도 고달프고 백성들도 해를 입을 터이니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잠시 허도로 돌아가서 내년 봄에 보리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만 못합니다. 군량을 넉넉히 마련한 뒤에 원수를 도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왕 시작한 일을 매듭 짓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그래서 주저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척후병이 들이닥쳤다. 유표의 몸을 의탁했던 장수가 다시 방자하게 세력을 확장하여 남양의 여러 연이 모두 그를 따라 반기를 들었습니다. 조웅이 막으려 했으나 막지 못하고 연달아 여러 차례 싸움에 지는 바람에 이제야 위급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뒤쫓는 사이에 장수가 허도를 급습하여 임금을 강탈해 가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이에 조조는 원술의 추격을 중단하고 즉시 손책에게 서찰을 써보냈다. 유표가 군사를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장강 건너의 위장군대를 포진시켜 공격할 듯한 모습을 취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는 그날 바로 군사를 돌려 장수에 대한 공격 문제를 수하들과 의논했다. 조조는 떠나기에 앞서 유비와 여포를 불러 당부했다. 두 분은 서주와 소패로 다시 돌아가되 이제부터는 형제같이 서로 도우며 더는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이것이 내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오. 그 후 여포가 군사를 이끌고 먼저 서주로 돌아가자 조조가 유비를 불러 은밀히 말했다. 내가 공에게 소패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굴갱대후의 계책이오. 함정을 파고 호랑이를 기다리라는 바로 그거요. 지금 진규 부자가 여포를 잡기 위해 함정을 파고 있으니 말이오. 공은 진규 부자와 상의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나는 밖에서 공을 도우리다. 그 길로 유비와 헤어진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허도로 돌아왔다. 승상부에 들어서니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단해와 오습이란 두 장수가 장안의 이각과 곽사를 죽이고 그 수급을 가져와 바쳤다. 이각과 곽사는 장안 대전 이래 조정의 적이었다. 단해의 경우는 이각뿐 아니라 그의 일가 식솔 200여 명을 산채로 잡아 허도로 압송해왔다. 조조는 그 식솔들을 나눠 각 성문에서 목을 베고 그 머리를 각 지방으로 조리 돌려 효수하라는 명을 내렸다. 백성들은 각 성문에 효수된 이각곽사와 그 식솔들의 머리를 보면서 모두들 침을 뱉었다. 에이 더러운 놈들. 속이 다 시원하군. 태평성대가 왔어. 백성들은 그렇게 기뻐하기도 했다. 임금도 장안에서 그들에게 겪은 치욕과 수모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래서 예정되어 있던 승전 축하의 태평연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 그 후 단해를 탕구장군에 오습을 진우장군의 봉에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장안을 지키게 하자 두 사람은 성은에 감사하며 임지로 떠났다. 일이 매듭지어지자 조조가 임금께 아뢰었다. 동탁의 잔당인 장수가 남양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켰나이다.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토벌해야 하오니 윤허해 주시옵소서. 임금은 동탁이나 그 떨거지라면 아주 언더리가 났다. 그래서 쾌히 승낙했을 뿐 아니라 조조가 출병할 때는 안가를 타고 친히 성밖까지 배웅하는 성의를 보였다. 건한 3년 4월의 일이었다. 제4장. 때는 보리 수확이 한창인 초여름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들녘엔 황금 물결이 파도쳤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보리배는 농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고? 조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쩌다 들판에 있던 농부들도 조조군의 행렬을 보고는 모두 겁에 질려 달아나는 것이었다. 이는 지난날 원술의 군대가 행군하면서 민가를 약탈했던 설레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에 조조는 원근의 고을 어르신들과 관리들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알리도록 했다. 나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역적을 토벌하고 백성들의 해를 덜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 지금은 보리를 거두는 철이다.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일으켰지만 보리밭을 지나는 대소장교 중 보리를 밟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목을 베겠다. 군법이 매우 엄하니 너희 백성들은 놀라거나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며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감사함의 표시로 모두 길에 나와 조조군이 일으키고 간 먼지를 바라보며 절을 해댔다. 조조군은 보리밭을 지날 때는 모두 말에서 내려 보리를 손으로 헤쳐잡고 이를 뒷사람에게 넘겨주고 지나가는 식으로 보리를 밟지 않고 행군했다. 조조 역시 말을 타고 조심스레 보리밭을 지나갔다. 그런데 보리밭에 앉아있던 비둘기 한 마리가 벼란간 푸드득 소리를 내면서 날아올랐다. 이에 타고 있던 말이 놀라 보리밭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부근의 보리 이삭이 꽤 많이 짓밟혔다. 난처해진 조조는 곧 행군주부를 불렀다. 내가 보리를 밟았으니 그 죄를 면밀히 따져보게. 행군주부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찌 승상의 죄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보리 밟는 자는 목을 벤다고 군령을 내린 것은 나다. 그런데 내가 어긴다면 누가 그 법에 복종하겠느냐? 그리고는 차고 있던 칼을 빼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말렸다. 곽가가 한마디 했다. 공자님이 엮은 춘추의 뜻도 지존에게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군을 통솔하시는 승상께서 어찌 자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장이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뜻이다. 조조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춘추의 뜻이 그러하다면 목숨은 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즉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땅에 던졌다. 일단 머리 대신 머리카락을 잘랐느니라.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좌우 중앙의 상군에게 돌려 보이며 이런 말을 함께 전하도록 했다. 승상께서 보리를 밟으셨으니 마땅히 목을 잘라 효수해야 하나 지금 머리카락을 잘라 이를 대신하셨다. 이를 본 삼군은 모두 등골이 오싹하여 감히 군령을 어기는 자가 없었는데 이 극적인 일화를 두고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장병이 10만이면 마음도 10만이라. 한 사람 호령으로 다루기 어려우나 칼로 벤 머리칼로 수급을 대신하니 조조의 깊은 술수 여기서 보는구나. 한편 장수는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을 알게 되자 곧 유표에게 서찰을 보내 후원을 요청하는 한편 내서 장선 두 장수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나섰다. 양쪽 군사는 서로 마주보고 둥글게 진을 쳤다. 장수가 말을 타고 앞으로 나와 조조를 가리키며 꾸짖었다. 인의를 가장하여 염치 없는 짓을 자행하는 내 놈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냐? 조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누구 없느냐? 저자의 목을 따오너라. 예, 허저가 있습니다. 그래 허저, 내가 나가라. 허저가 말을 달려나갔다. 장수는 장선에게 나가 싸우게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싸운 것은 단 3합. 허저가 장선을 베어 말 아래로 떨어뜨리자 장수의 군사가 크게 무너졌다.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남양성 밑까지 쫓아갔다. 성 안으로 들어간 장수는 성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다. 조조는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시작했으나 해자가 너무 넓고 물도 깊어 쉽사리 성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조조는 군사들에게 흙을 운반에다가 해자를 메우게 했다. 흙을 담은 포대와 장작단과 집단 등을 성 주변에 쌓아 성으로 오르는 발판을 만들게 하며 또 성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공격용 운제, 곧 구름사다리를 세우라고 명했다. 그리고 조조 자신도 말을 타고 성을 돌면서 사흘 동안이나 성 주변을 유심히 살피더니 섬은 한쪽 구석에 장작단과 집단 등을 높이 쌓으라고 병사들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장수들을 불러 모아 그 위로 성을 올라가라 명했다. 성에서 이 광경을 줄곧 내려다보던 가후가 장수에게 말했다. 조조의 속셈을 알아냈습니다. 그런즉 이젠 조조의 계책을 역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수가 가후에게 물었다. 조조의 속셈이 무엇이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